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지프 1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와 장 마크발레 감독의 데몰리션이야. 그 영화에 대한 전문가 2명을 모셔봤어. 이달의 파괴왕 재은이라고 해. 나는 드라이브 마이카 10번 본 조은쌤이야. 우선 줄거리가 어떤지 이 두 전문가한테 먼저 들어보려고 해. 드라이브 마이카는 주인공 가오쿠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2년 후에 히로시마에서 체오프의 연극인 바냐 아저씨를 연출을 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야. 가오쿠가 외도를 목격을 하고 또 죽음까지 맞이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 회복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는 영화야. 데몰리션의 주인공인 데이비스도 드라이브 마이카의 가오쿠와 같이 아내를 잃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파괴해가면서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야. 아내를 잃었다라는 이러한 상실과 부재를 주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각각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그 상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 작중 인물의 약간 심리에 맞춰서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가오쿠가 그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표출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거든. 가오쿠가 첫 번째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을 했을 때 그냥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그리고 가오쿠에게 두 번째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도 그냥 영화 내에서는 어떠한 뭐 애도를 한다거나 슬픔의 과정도 없이 그냥 자신의 상처들을 막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뭔가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데이비스는 처음에는 본인의 감정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 사실 오히려 주변인들이 더 놀라지. 아니 쟤 뭐야?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저렇게 일상생활을 하지? 이런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료도 보이지 않으면서 촛불이 자판기에 동전을 먹은 걸로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그리고 기차를 멈추기도 하고 하는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것은 데이비스가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언어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 표출된다고 볼 수 있지. 장인어른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뜯어보고 그 다음에야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해. 그래서 데이비스는 그때부터 무언가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을 부시기 시작해. 이렇게 부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상실감을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지. 해체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데몰리션에서는 중요한 장치인가 봐. 데몰리션이 한국어로 뭐지? 데몰리션이 파괴. 그래서 내가 아까 이달의 파괴왕이라고 했잖아. 그게 데몰리션 파괴왕. 지금 컨셉도 지금 또 그렇게 입고 왔거든. 완전 파괴적인 옷이네. 혹시 이 주인공들 말고 감독이 뭔가 의도적으로 심리를 좀 영화에서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던가 연출 기법이 혹시 있어? 가오쿠가 연극을 하잖아. 그런 연극을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 바냐 아저씨를 자기가 연극을 하면서 상처를 마주보고 또 거기에 위로까지 받기도 하거든. 그 액자식 구성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연극과 영화가 보완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각본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해. 동명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있으면서도 이거 체오프 바냐 아저씨. 그 바냐 자체가 되게 극 중에서 사랑의 허무함 느끼는 캐릭터더라고. 일부러 그래서 그러한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내면 심리를 더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 데몰리션은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전개가 되는데 중간중간 아내와 함께했던 그런 추억 장면들이 조금씩 삽입되는 플래시백으로 연출되었어. 근데 사실 보통 감독이 플래시백을 사용할 때는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뭐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을 되게 흐릿하게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할 때처럼 보여줘. 데이비스의 무의식을 들여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더 와닿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빠질 수 없는 얘기지만 드라이브 마이카 어떤 식으로 차에 대해서 다루었는지? 처음에 가오쿠가 그 빨간 차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 차를 미사키한테 주고 미사키가 그 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엔딩이 나. 가오쿠가 자신의 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또 자신의 인생의 그런 고통에 대한 집착들을 다 버리고 편안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데몰리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소재가 혹시 있어? 데이비스가 하도 많은 거를 부셔서 내가 하나를 고르기가 조금 힘든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아무래도 집일 것 같아. 특히 데이비스가 가장 먼저 부셨던 냉장고에는 아내가 남긴 그만 바쁜 척하고 나 좀 고쳐줘요 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어. 이 메모 하나로 얼마나 데이비스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무심했는지, 그리고 아내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아내라는 존재의 그런 상처의 그 근원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파괴의 종착지로 집을 부시면서 진정한 상처를 마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너가 드라이브 마이 카를 한 10번 봤잖아.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 꼽자면 뭐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국적 공연을 하는 장면이었거든. 그 장면을 보고 나는 다국적 공연이 가능한 건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어떤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떤 사람들의 갈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다국적 공연이라는 소재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리고 히로시마라는 공간이 연극의 배경으로 쓰이잖아. 일본이 원폭 피해를 당했던 공간인데, 히로시마는 그 자체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고, 또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공간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감독이 이 히로시마라는 공간을 선택한 것도 이 연극과 영화의 의미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 데몰리션에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제이크 질레날 이 배우가 헤드셋을 끼고 뉴욕 한복판을 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약간 갈매기처럼 춤을 추면서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어. 이 장면이 길매기 춤이라고 불리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어떠한 각본도 없이 그냥 애드립으로 이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해. 우프기만 한 이 장면이 아픈 배경이 있다고 들었어. 이 장면이 나올 때 등장하는 배경들이 다 미국 9.11 테러가 났을 때 주로 주 발생지였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해. 감독은 미국 사회에 이 9.11 테러라는 아픈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기만 하지 말고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미국 사회에 전하고 싶지 않았나. 두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물론 작중 인물 그 주인공 2명이기도 하지만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조력자의 상황? 왜냐면 조력자도 그들만의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고.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가오쿠의 운전기사로 나오는 미사키가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고향인 홋카이도에서 그 자신의 어머니가 산사태로 죽는 걸 목격을 하고, 근데 그것을 구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가오쿠랑 미사키가 서로 홋카이도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슬픔도 나누게 돼. 둘은 이전에 있던 고용인과 운전기사라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 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미사키가 이 영화의 가오쿠 말고도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데몰리션에서 이제 데이비스와 그 캐런, 그리고 캐런의 아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점이 있었어? 데이비스는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장인이나 아니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모님,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조차 모르는 초콜릿 자판기 회사의 고객센터 직원인 캐런에게 처음 아내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전해. 이 캐런과의 만남을 통해서 데이비스의 치유가 시작이 돼. 그리고 캐런 또한 사실 아까 말해준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캐런은 삶에서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 근데 데이비스와 함께 알게 되고 둘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조금 더 캐런도 솔직해지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캐런의 아들인 크리스는 막 학교도 빠지고 막 맨날 락 듣고 막 이러는 자유로운 친구인데, 데이비스가 파괴를 하는 그런 과정을 크리스가 좀 더 도와서 더 자유롭게 해줘. 크리스 또한 성 정체성을 혼란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엄마인 캐런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데이비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겐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할 때가 있잖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익명이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상처 치유의 과정에서 청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어.
이 두 영화가 특히나 현대인들의 아픈 지점을 어떻게 잘 짚어준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우리의 슬픔을 털어낼 수 있을까? 나는 그 회피라는 감정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들을 애동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드라이브 마이카랑 데몰리션이 아내의 부재라는 똑같은 소재에서 시작을 해서 되게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냈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슬픔을 회피하는 것이 그 당장은 무서워서 피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준 것이지만 사실은 상처를 곪게 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조금 더 아프더라도 슬픔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진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와 장 마크 발레 감독의 데몰리션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드라이브 마이카가 이번에 4월 20일에 왓챠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극장에서 이전에 못 보셨던 분들은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왓챠에서 보면 될 것 같아. 끝이야. 응. 끝난 거 아니야? 엔딩. 엔딩. 엔딩 해야지. 후! 지! 프! 1년!